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편입니다. 피렌체 공화국의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자, 15세기 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라는 건 15세기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던 문예 부흥 운동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시대는 상당히 정치적 변동이 컸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세시대라는 것은 봉건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15세기 초와 말을 거치면서 큰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왕국이 있었고요. 에스파냐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작은 나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신성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뭉쳐져 있었던 이 독일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중세 봉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탈리아 북부는 여전히 이렇게 작은 나라들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밀라노 공국, 페라라 공국, 교황령, 그리고 나폴리 왕국처럼 군주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베네치아 공화국, 제노아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시에나 공화국처럼 시민들이 연합해서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탈리아 북부는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알프스의 북쪽에는 프랑스라고 하는 강대국, 그리고 더 서쪽에는 에스파냐 왕국이라고 하는 강국이 등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탈리아의 비극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상당히 큰 정치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Great Italian Wars입니다. 1494년부터 1559년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이탈리아 전란이었습니다. 이 전란이 생겨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프랑스, 에스파냐,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강대국의 등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강대국이 군사를 조금만 동원을 하면 저 이탈리아의 소국들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는 교황령, 밀라노 공국, 나폴리 공국, 베네치아, 밀라노, 피렌체 이렇게 교황령을 포함해서 6개의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 알프스 이브의 강국들이 흡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주변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또한 이렇게 강대국이 여기를 공격하니까 이탈리아의 작은 나라들은 이웃이었던 오스만 투르크에도 참전을 요청하는 등 당시 세계직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된 이탈리아 전쟁이 군주론의 지필 배경이 되었던 겁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혼란스럽던 시절에 어떻게 하면 나라가 평화롭고 안정되고 저 강대국과 맞짱을 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이 피렌체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피렌체는 13세기, 14세기에는 공화정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조바니 디 비치 메디치를 거쳐서 코시모 메디치까지 오면 군주국가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자, 메디치 가문은 상인 가문이었는데 조반니 때부터 금융 가문을 세우기 시작해요. 자, 교황의 금고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떼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서 코시모 때는 이 돈을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에 투자를 했죠. 건물을 짓고 산마르코 수도원을 세우고 성당을 짓고 그리고 예술가들 후원합니다. 그로부터 코시모는 국부라 불렸죠. 자, 그의 손자였던 코시모 데 메디치는 자, 교황의 침입을 물리쳐 가지고 일 마니피코 위대한 자로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메디치가가 피렌체의 사실상 군주 위치로 올라가던 이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때 로렌초가 죽은 이후에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알프스를 넘어서 2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탈리아를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피렌체에 입성을 했죠. 이 샤를 8세는 원래는 나폴리를 먹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나서 나폴리까지 공격했다가 이제 철수를 하죠. 자, 이 사건의 여파로 피렌체가 점령이 되었고, 이때 피렌체의 주군이었던 메디치가는 항복을 하고 메디치가 철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수도사가 신정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다시 5년 후에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이탈리아를 또다시 침략하는데요. 이때도 나폴리 왕국의 영위권을 주장하면서 침공을 합니다. 이때는 밀라노를 지배하고 있던 루도비코 스포르차를 이제 몰아내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피렌체를 지배하던 사보나롤라가 붕괴되고요. 소데리니가 이끄는 공화국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렌체라고 하는 작은 자치 도시는 외세의 영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정부가 들어서는 것조차도 외세의 힘에 의해서 이끌어지다 보니까 약소국의 피해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때 등장했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페라라 출신의 도미니크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을 코시모 메디치가 불러와서 당시 산마르코 수도원을 이제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곳에 수사로 지내다가 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로렌초 메디치 시절에는 이 로렌초를 비난하기도 하고요. 알프스 이북에서 샤를 8세가 침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지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샤를 8세가 이 피렌체를 침략한 이후에는요, 이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고 메디치가 물러났으니까 민주정을 세우고요, 종교 개혁을 실현하려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교황 알렉산드르 6세와 대립을 해서 성무 금지령을 받죠. 그리고 시민에 의해서 화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그럼 왜 화형을 당하느냐? 자, 3년 동안 수도사가 뭘 내쳤냐면, 자, 메디치 가문이 원래 공화국이었던 이 피렌체를 독재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타락을 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신의 힘으로 뭉쳐서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어요. 메디치라고 하는 일종의 독재자, 물론 귀족이자 상인이지만 어쨌든 한 가문에 지배되고 있었으니까 시민들은 그런 걸 이제 싫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지를 꽤 했단 말이에요. 근데 2년, 3년이 지나면서 문제는 교황과 불화를 이제 받게 되면 성무 금지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무 금지령이 뭐냐면 집회를 못 하게 되고요, 결혼을 못 합니다. 사제들이 결혼 축도를 못하면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불편 사항도 생기고, 또 마침 전염병도 창궐을 하고 가뭄, 흉년이 다가오는데 이 지도자가 제대로 된 구제책은 내놓지 못하고 이 백성들한테 잘못한다, 계속 훈계를 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게 검소한 생활 방식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신실함을 한번 검증해 보자, 그래가지고 불 위에서 걷게 해라, 뭐 이런 요구도 막 있게 돼요. 그래서 며칠간의 이 도미니크의 수도사와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끼리 이런 대결도 벌어지고, 이런 와중에 저 사보나로라를 몰아내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쫓겨나게 하고 결국은 이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시킵니다. 여기 베키오, 팔라초 베키오 궁 앞에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에서 이렇게 사보나롤라를 화형을 시켰다라고 하는 장면을 1650년에 그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요, 광장에 이렇게 동판이 새겨져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사보나롤라를 여기서 화형을 시켰다라고 하는, 여기 사보나롤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장소를 이렇게 메모리아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를 화형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보나롤라는 화형을 시킨 다음에 그럼 피렌체는 어떻게 정치를 구성하냐? 당연히 이제 공화정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공화정이란 모든 민중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시민,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시민들이 모여서 누가 이제 통령이 됐으면 좋겠냐 이런 체제로 만드는 게 이제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피렌체는 공화정을 진행이 되는데 이 시대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황이죠. 자, 교황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탈리아 정치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오늘의 주제는 마키아벨리와 관련된 교황들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렉산데르 6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92년부터 1503년까지 있었는데요. 로렌체 메디치가 죽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 사람의 별명은 군인 교황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군인 역할을 했고요. 또 중요한 특징은 제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로마 교황군 총사령관이었던 사람의 아버지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인물은 율리우스 2세입니다.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후원해가지고 자신의 영묘를 짓게 했고요.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리게 했죠. 그리고 라파엘로를 불러다가 또 그림을 그리게 했고요.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을 착수했던 그런 인물이죠. 자, 그 다음 교황은 레오 10세인데 이 사람은 최초의 메디치 가문 출신 교황이었고요. 또 여전히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를 후원했고요. 자, 마지막 교황은 클레멘스 7세인데 이 사람도 메디치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되게 우유부단하고 좀 무능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생겨난 사건이 1527년에 있었던 로마 약탈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 종교개혁 시대에 또 일종의 피해를 봤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렇다면 알렉산더 6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사람은 원래 아라곤의 발렌시아 출신입니다. 아라곤이라고 하면 지금 에스파니아죠. 에스파니아 지역의 발렌시아 출신의 학식도 없고 아주 귀족 집안이었고 뭐 돈도 많았고 뭐 그런 보르자 집안의 대표자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당시에는 그랬죠. 당시에는 귀족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보통 둘째 정도를 수도원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수도사로 성장하게 하고 또 그 수도사들이 또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많이 하죠. 뭐 그러다가 뭐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황으로 선출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말레이시아 대주교에서 교황으로 선출되었고요.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라기보다는 외교관, 정치가, 행정관 상당히 그런데 탁월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좀 비난을 받는 건 자녀가 꽤 많았어요. 아들 몇 명, 딸 몇 명. 그래가지고 물론 다 사생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아들과 딸이 공식적으로 있는 걸로 있었고 평가가 상당히 복잡한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중요한 행위는 교황령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아들 체사레 보르자를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일 때 이런 뭐 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주교일 때부터 사제일 때부터 이제 아들과 딸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도 여러 명이 있었고 뭐 그런 상태에서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된 거죠. 자, 그 아들 체사레 보르자를 달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사람은 알렉산더 6세 교황의 아들이었고요. 이 사람의 정식 호칭은 발렌티노와 로마냐의 공작이었고요. 안드리아 베나프로의 군주였다. 교황령 안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의 이제 군주 역할을 했던 거고요. 디오이스, 백작, 피온비노, 카미르노, 우르비노의 지배자. 원래 여기 작은 도시들의 군주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다 쫓아내고 이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호칭이 상당히 많은 거고요. 이 마키아벨리 시절에는 주로 이제 발렌티노 공작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교황군의 총사령관이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용병대장이었고 추기경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다스리려고 했던 그 땅은 뭐냐? 그 교황이란 게 뭐냐? 우리 역사 시간 좀 돌아가 보면요. 서기 800년경에 샤를마뉴가 로마에 와서 소로마 황제관을 받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로마냐라고 하는 곳이 교황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로마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있는 길게 이어진 땅이 교황의 공식 지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사실은 봉건 시대의 영주였던 거죠. 거기를 이제 알렉산더 6세와 그 아들인 체사리 보르자가 다스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알렉산더 6세 다음에 이어졌던 사람이 전사교황 율리우스 2세입니다. 이 사람도 이 교황령을 획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전쟁터에 나갔죠. 그래서 무서운 교황이랑 별명이 붙었고 전사교황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르네상스의 최대 후원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체사레 보르자의 지원으로 교황이 되었으나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보르자를 쫓아낸 아주 교활한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피렌체에서 공화정이 무너진 다음에 메디치 가문이 다시 자리를 잡도록 지원했던 인물입니다. 이 마키아벨리가 율리스 2세를 꽤 역량을 가진 군주의 모범 중 한 명으로 평가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